이어서 이제 1장의 전선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전선로에는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있습니다.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삼상의 전력을 공급하는 땅 위에 만들어 놓은 선로를 얘기하는 거죠. 지중전선로는 땅 아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철탑 같은 경우에 애자를 두어서 거기에 전선을 매달아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송전선로는 나전선이라고 그랬죠. 나전선이 직접 여기에 매달게 되면 당연히 이 철탑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버리기 때문에 안 되죠. 그래서 애자를 두어서, 애자는 전기가 잘 흐르지 않도록 만든 절연체죠. 그리고 이 철탑에 지지하기 위한 이 애자도 우리가 다뤄보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삼상의 전원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는 이 하나의 회선을 1회선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를 이렇게 둔다면 총 여기에는 2회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방식의 전선로를 우리가 가공전선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땅 속에 이렇게 매설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로식, 어떤 통로를 만들어서 거기에 전선을 두는 것을 관로식이라고 하고요. 직접 이렇게 매설하기도 합니다. 이걸 직접 매설식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전력구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죠. 수도관, 가스관과 함께 이렇게 전선을 공급하는 방식을 전력구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관로식, 그 다음에 직접 매설식,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자, 가공전선로와 지금 지중전선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전선의 구비 조건으로는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처음부터 다 외운다 이것보다는 어떤 개념이라든가 용어,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하시고, 또 기출문제 풀면서 충분히 반복이 되니까요. 여기에서는 그런 핵심적인 개념, 용어 이런 거에 좀 집중하십시오. 도전율이 클 것, 전기를 잘 흘려야 된다 그 얘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비중이 작을 것, 비중, 밀도, 비중이라고도 하죠. 중량이 가벼울 것, 즉 당연히 무거운 것보다는 가벼워야 되겠죠. 기계적 강도가 클 것, 즉 두드리거나 잡아당기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강도가 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요성,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죠. 휘기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럼 휨의 정도가 클 것, 잘 구부러질 것 그 얘기죠. 내구성이 클 것,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잘 견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격이 싸고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죠. 가벼워야 된다는 거 무겁지 않고 포인트로 생각을 하시고요. 신장률, 팽창률이 클 것, 그렇죠.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특징이 됩니다. 그 다음은 자, 전선의 종류로 가보면 나전선과 절연선과 케이블이 있습니다. 나전선은 우리가 나체할 때 그 피복이 없는 상태, 옷을 입지 않은 것을 나체라고 하듯이 피복이 없는 상태를 우리가 나전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절연이 안 되어 있죠. 송전선에서 주로 쓰게 되고, 절연전선은 그 금속체 위에 이렇게 절연물을 입힌 거죠. 피복이 있어서 절연되도록, 즉 전기가 밖으로 잘 통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절연되었다는 것은. 케이블은 도체에 절연체가 있는데 한 번 더 그 밖에 시스라고 하는 이 외장 또는 시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입힌 겁니다. 즉 철갑을 이렇게 씌운 거죠. 갑옷을 입히듯이. 그래서 굉장히 절연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연전선은 이제 배전선로 옥내에 쓰게 되고, 나전선은 송전선에 쓴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전선의 종류에 또 단선과 연선이 있습니다. 단선은 한 가닥의 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선이고요. 연선은 그 소선이 여러 개가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전선이 있죠. 단선은 이렇게 딱 한 가닥입니다. 보통 배전이라든가 가정에서 옥내 이렇게 작업 옥내에서 전기 시설에 사용되죠.
경제성, 기타 여러 가지 특성상 송전솔로로는 적합하지 않고 송전솔로에서는 사용되지 않고요. 연선은 여러 가닥의 소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부가 얘는 한 가닥이지만 여러 가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N하고 D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이것은 내부에 소선의 가닥수가 몇 가닥인지 그리고 그 소선 한 가닥의 직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연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연선은 가장 안쪽에 이렇게 하나가 있겠죠. 그리고 걔를 둘러싸서 이렇게 한 층씩을 더 쌓아 나가는데 그때 이 가장 안쪽을 우리가 0층 그 다음에 하나를 쌓아 놓은 이 바깥쪽을 1층 그 다음 쪽을 2층 이런 식으로 층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연선의 총수라든가 바깥지름 단면적 이런 값들이 있는데요. 공식으로 여러분들 외우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써놓은 것은 한번 자 볼까요? 외우지 않고 저것을 생각할 수 있는지. 자, 0층은 한 가닥입니다. 0층은 한 가닥. 그 다음에 1층은 6가닥, 2층은 12가닥, 그 다음에 3층은 18가닥. 이런 거 보니까 뭔가 규칙성이 보이죠. 즉 1층부터 해서 6의 배수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선의 총 가닥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죠. 또 3층까지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것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그런 식을 지금 이렇게 일반화해서 공식처럼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즉 0층은 한 가닥, 1층은 6가닥, 12가닥, 18가닥 6의 배수로 여기서부터 증가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외우지 않고 얘를 알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바깥지름, 즉 전체의 지름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자 0층은 하나, 그 다음에 1층까지 가게 되면 2개가 늘어가니까 3가닥이죠. 그 다음에 2층까지 가게 되면 다시 2가닥이 늘어나니까 5가닥. 그 다음 다시 바깥쪽에 2가닥이 늘어나니까 7가닥. 그래서 얘는 홀수로 증가하네요. 거기에 소선의 지름을 D라고 한다면 그걸 곱해주면 되니까 이 부분이 홀수를 나타내는 관계식입니다. 홀수 1357을 나타내는 관계식. 뭐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되게 하는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고요. 자, 이런 홀수로 얘가 증가하고 거기에 소선의 지름을 곱해주면 전체 지름을 얻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전체의 단면적, 그래서 제곱밀리미터를 단위로 쓰게 됩니다. 요즘은 보통 이제 요거를 여러분들 쓰게 됩니다. 제곱밀리미터 그러면 제곱밀리미터, 그러니까 밀리미터 스퀘어라고 하는데 이걸 간단히 그냥 스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뭐 1.5 스퀘어, 뭐 2.5 스퀘어, 뭐 4 스퀘어, 6 스퀘어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제곱밀리미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서 n은 당연히 소선의 가닥수고요. 얘는 요 하나 소선의 단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적을 안다면 전체의 가닥수를 곱해주게 되면 전체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의 넓이 내는 공식이 지름을 D라고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한다면 파이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지름으로 얘기하면 2분의 D제곱 이거니까 즉 4분의 파이 D제곱 이것이 이 원의 넓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넓이에다가 전체 소선의 가닥수를 곱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뭐 이해를 하시면 따로 외우지 않고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겠죠. 자, 웬만하면 외우지 않아야 됩니다. 외울 것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외우지 않고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연선에는 단일 연선과 합성 연선이 있습니다. 단일 연선은 즉 한 종류의 연선이란 얘기죠. 경동 연선을 보통 쓰게 되고 도전율은 높지만 무겁고 가격이 비쌉니다. 합성 연선은 이런 거죠. 내부에는 강철로 되어 있는 선을 쓰게 되고 외부에는 이 단선들을 알루미늄 선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 약자로는 ACSR 기억하십시오. ACSR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단일 연선에 비해서
비중이 적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송전선로에서 이 ACSR을 많이 쓰게 됩니다. 비중이 적으면 무게가 좀 가볍기 때문에 진동이 약한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기계적 강도가 큰 편입니다. 강선이라든가 알루미늄선이 기계적 강도가 큰 편이고요. 장경간, 경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나오지만 철탑과 철탑 사이의 거리를 경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긴 경간, 장경간 송전선로나 에서 쓰이고 코로나를 방지하는 효과가 또 있습니다. 코로나는 뒤에 역시 자세히 다루지만 일종의 방전 현상입니다. 자, 그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연선, 특히 ACSR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은 중공 연선입니다. 중공, 가운데가 비어 있다는 겁니다. 중공, 가운데가 비어 있는 연선. 그래서 이런 형태입니다. 가운데가 없죠. 이렇게 만드는데 얘가 무너지니까 내부에 이런 지지물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연선을 중공 연선이라고 하고, 송전선로의 고전압화에 따른 코로나, 그 방전 현상이 있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심부에는 소선이 없고 외곽에만 있는 연선, 가운데가 비어있는 연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중공 연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재질,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동선과 알루미늄선이 있는데, 동선에는 연동선과 경동선, 알루미늄 연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뭐 전자기학 시간이나 살펴봤죠? 고유저항 얘는 58분의 1, 경동선은 55분의 1, 알루미늄선은 35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선을 접속한다는 건 전선을 잇는다 그 얘기죠. 여러 가지 가공되는 상황에서 전선을 이어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인장 강도, 즉 전선의 색이죠. 전선이 이렇게 우리가 잡아당겼을 때 버티는 힘, 원래 전선의 세기에 접속할 때는 80%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아야죠.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기에서 손실 또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기 저항을 증가시키지 않고 충분한 절연 성능을 유지하도록 일반적으로 전선을 접속해야 됩니다. 자, 켈빈의 법칙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네요. 먼저 전선의 굵기를 선정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허용 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인 강도. 이거는 실기에서도 굵기 선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 세 가지를 적어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허전기로 보통은 외우게 됩니다. 허용 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런데 이제 켈빈의 법칙이 바로 이거란 얘기죠. 가장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법칙이 켈빈의 법칙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선정하는 법칙이 켈빈의 법칙. 그래서 켈빈 그러면 짠돌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켈빈은 짠돌입니다. 밥을 잘 안 사요. 가장 경제적으로만 살려고 그래. 켈빈은 짠돌이. 켈빈은 짠돌이. 켈빈의 법칙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한다. 그리고 전선 굵기 결정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은 허전기, 허용전류, 전압 강하, 기계적 강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허용전류라고 하는 것은 온도의 상승 범위를 초과하지 않고, 즉 어떤 이상의 온도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위험하겠죠. 위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전류고, 즉 전류가 단시간이 아닌 연속적으로 계속 흐를 때 안전하게 흐를 수 있는 전류를 허용전류라고 합니다. 기기에서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구, 기기들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선 전격전류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역시 온도 상승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정상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류를 기기에서는 전격전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선에서는 보통 허용전류 이렇게 얘기하죠. 다음, 전선에 우리가 지지를 했을 때 진동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죠. 여러분들 뭐 집에서 쓸 때에도 전선이 움직이게 되거나 뭐 휘거나 이런 진동이 생기게 되면 끊어지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댐퍼라고 하는 기구, 전선의 진동을 방지하는, 즉 전선이 이렇게 있을 때 뭐 강선이나 추를 이렇게 두어서
우리가 가벼우면 여러분들 잘 흔들리죠. 그래서 특정 부위에서 이런 부분을 달아서 진동을 방지하는 것이 댐퍼입니다. 댐퍼. 우리가 토셔널 댐퍼 그러면 상하 진동을 방지하는 뭐 그런 댐퍼. 그건 자세한 내용은 또 문제에서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댐퍼라고 하는 것은 진동을 방지하고, 아머로드라고 하는 것은 이 전선에 지지점이 있는데 이 전선을 그대로 지지하면 얘가 힘을 다 받아서 역시 단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재료로의 상가닥을 더 지지점에 이렇게 보강시키는 선을 아머로드라고 합니다. 전선의 지지점에서 단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선과 같은 종류의 재료로 보강한 선을 아머로드, 진동 방지 댐퍼. 그 다음 이렇게 철탑이 있을 때 여러분들 겨울에는 눈이 쌓이고 또 그게 녹으면서 얼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에 빙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얘가 이렇게 3상의 회선이 1회선의 3상의 즉 세 가닥의 선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얘가 동시에 녹거나 동시에 얼음이 떨어지는 게 아닐 수 있죠. 즉 여기가 이렇게 얼음이 얼어져 있는데 얘가 녹아서 밑으로 얼음이 얘가 툭 떨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얘가 위로 도약을 했죠. 이렇게 딱 도약하면서 여기에 닿을 염려가 있죠. 닿는다는 얘기는 단락이 돼서 사고가 생긴 겁니다. 정기적인 사고, 단락 사고가 생긴 겁니다. 이런 전기 도약에 의한 상하부의 단락 사고 방지를 위한 간격을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죠. 지금 여기 보면 팔같이 생긴 것이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고 짧고 길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 이때의 요 짧은 것과 긴 사이에 이 지지하는 요 간격을 두어서 만약에 전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 전선이 아래에서 위로 도약을 하더라도 이 간격 때문에 서로 만나지 않는, 즉 사고를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간격을 오프셋이라고 합니다. 오프셋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은 2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2도는 자, 이런 모양이죠. 철탑이 이렇게 있고 전선을 우리가 지지한 높이를 H, 그 다음에 전선 지지한 이 철탑 사이의 간격을 S, 경간이라고 합니다. 경간. 그럴 때 전선을 이렇게 우리가 팽팽하게만 둘 수 없겠죠. 어떤 이유든 뭐 중량이든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 사실은 얘가 조금은 이렇게 축 처진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 수평인 이 부분과 이 처진 요 가장 낮은 이 부분의 간격을 D로 표현하고 이것을 2도라고 합니다. 2도. 당연히 이 축 처진 정도는 전선의 중량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1m당 전선의 무게, 그걸 W로 표현하고요. 경간은 S. 그 다음에 또 얘가 전선이 양쪽에서 당연히 우리가 매달았다는 얘기는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 그것을 우리가 수평 장력이라고 하고 T로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얘를 거치했을 때 지지하는 이 지지물의 힘을 역시 받게 되겠죠. 전선에도 힘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전선의 장력, 온도에 따른 신축성을 고려해서 이 높이를 적절히 조절해야 되는데 그 높이를 바로 2도라고 하고, 2도 역시 지지물의 높이를 결정하게 되겠죠. 지지물의 높이, 지지물 요 철탑의 높이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죠. 전선의 중량으로 인해서 밑으로 처진 정도, 즉 이 곡선의 예로부터의 직선 거리를, 수직 거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2도가 만약에 작다면, 2도가 작다는 얘기는 간격이 이렇게, 요 간격이 작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는 양쪽에 힘을 많이 받게 돼서 장력이 증가하게 돼서 선이 끊길, 즉 단선될 우려가 있습니다. 2도가 너무 이렇게 커버리면,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게 하면 좌우로 흔들리는 횡진 사고라고 합니다. 흔들림 사고도 발생하고 선 간에 접촉되거나 나무죠, 수목에 접촉 또는 도로에도 접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2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적절한 2도 공식이 있습니다. 적절한 2도 공식,
앞으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당연히. 우선은 여러분들 이런 큰 맥락과 용어, 큰 개념 이런 중심으로 처음에는 여러분 접근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이 있구나. 일단 T가 수평 장력이고 W는 1m당의 전선의 중량, S는 경관이구나. 그래서 8T분의 WS 제곱, 8T분의 WS 제곱이 2도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안전율이라고 하는 또 용어가 등장하네요. 안전율은 수평 장력, 그렇죠? 양쪽으로 얘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분의 인장 하중을 의미합니다. 전선 자체가 가지고 있는, 즉 잡아당기는 무게를 의미하게 되는데, 안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얼마만큼 그러면 그 전선이 이 수평 장력에 비해서 단단하게, 즉 힘을 받을 수 있느냐를 의미하는 거죠. 만약에 수평 장력이 100이었다. 그런데 그 전선은 200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면 그 전선의 안전율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식에서 얘네들이 자리 바꿔도 등식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수평 장력은 안전율분의 인장 하중, 이렇게 역시 같은 식이죠. 이렇게도 세워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전선의 전체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가도 공식입니다. 전선의 전체 길이는 2도가 만약에 0이라면 그냥 경관이 되겠죠. 전체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2도가 없다면 그냥 경관 S일 텐데 2도 D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추가가 됩니다. 3S분의 8D 제곱. S는 경관, D는 2도였죠. 지지점에서 전선의 장력은, 즉 이 부분에서 전선의 장력은 원래 장력에다가 그 2도에다가 여기 전선의 무게가 더해져서, 즉 곱한 값이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전선의 장력, 그 다음에 전선의 평균 높이도 원래 지지물의 높이에다가 요거 평균 높이니까요. 3분의 2D를 뺀 값입니다. 자, 이거 역시 지금 당장 외울 건 없고 그런 것들이 있구나. 그리고 기출문제를 반복해 풀어가면서 기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이거 다 외울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이 있고 시험에는 이제 요것이 좀 비교적 더 잘 나오는 거죠. 나머지 것보다는 S 플러스 3S분의 8D 제곱 전선의 실제 길이. 자, 그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가끔 나오니까요. 결론만 한번 받아들여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선이 지지되고 있죠.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고의 열쇠가 툭 떨어졌다고 하면 밑으로 축 이렇게 쳐지겠죠. 그럴 때 원래 얘가 떨어지기 전에 이 2도를 D1, 떨어지고 난 뒤의 2도를 D2라고 하면 그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때 2도에 비해서 이때 2도는 2배가 됩니다. 여기 2개짜리가 툭 떨어졌으니까 얘도 2배가 되겠네. 그걸 이렇게 계산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시험에 잘 나오니까 결과만 기억하시고요. 이 과정은 제가 역시 강의해 놓은 다른 강의 목록이 있습니다. 회로이론. 거기에는 자세하게 또 설명해 두었으니까요. 참조해 보실 분들은 또 참조를 해 보십시오. 다음 전선의 하중으로 가보는데요. 즉 전선 자체가 갖고 있는 하중도 있지만 여기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 수 있죠. 태풍 불거나 이럴 때 굉장히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뭐 눈이 쌓일 수도 있죠. 이걸 빙설하중 이렇게 얘기하고 바람에 부는 것을 우리가 풍압하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선이 힘을 받게 되는 하중은 전선 자체의 하중, 오리지널에서 O 이렇게 쓴 겁니다. WO. 그리고 이런 빙설 하중, 그래서 WI 쓰잖아요. 그러니까 I를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풍압 하중이라고 그래서 풍압 하중은 wind잖아요. 그러니까 W를 쓴 겁니다. 그럴 때 일반적으로 빙설 하중은 6mm 정도가 쌓인다는 것을 평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6mm 이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빙설 하중과 전선 하중은
지구를 향해서 얘가 중력에 의해서 받는 힘이죠. 그러니까 아랫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풍압하중은 태풍이 불 때 엄청난 힘이 이 철탑에도 가해지기 때문에 전선 자체에도 엄청난 힘이 가해지죠. 그래서 이 셋 중에서 가장 큰 사실은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하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상시야 당연히 풍압하중 없을 수도 있겠지만 설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을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풍압하중이 가장 고려해야 될 대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벡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중 자체도 힘이니까, 벡터니까. 그래서 전선의 하중과 빙설 하중은 아래로 향하죠. 그리고 풍압 하중은 수평 하중. 그래서 이 방향으로 그린 뒤에 전체 하중은 바로 벡터적으로 이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과 힘으로 크기로 작용하니까 그때의 크기는 당연히 뭘 써주면 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죠. 이때의 크기가 얘 둘이 더하면 되니까 루트 요 둘을 더한 값 제곱하고 그 다음에 풍압 하중을 역시 제곱해서 더한 뒤에 루트 씌워준 거죠. 그러면 이 전체 전선의 하중을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표피 효과로 가보는데요. 표피 효과는 자 전자기학 시간에도 우리가 다뤘었죠. 교류에서만 발생합니다. 스킨 이펙트라고 하고 이렇게 전류가 바깥쪽으로 흐르려고 하는 경향을 우리가 표피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류가 흐를 때 도체 중심 쪽에는 잘 흐르지 않고요. 표면 쪽으로 집중해서 전류가 흐르는 현상을 표피 효과라고 하고 그때의 요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겠죠. 만약에 자 흐르는 두께가 여기서 여기인 경우는 상대적으로 안쪽으로도 그래도 좀 흐른다 그 얘기잖아요. 즉 이 길이가 이걸 우리가 침투 깊이라고 하는데 침투 깊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작으면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크겠죠. 그러니까 침투 깊이가 작으면 표피 효과는 큰 겁니다. 바깥쪽으로만 더 흐르려고 하는 거니까 그거 여러분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때 그 침투 깊이 내는 공식 전자계학 시간에도 이거 다 살펴본 겁니다. 파이는 원주율이고요.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물론 루트가 있긴 하지만 이런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에 반비례한다. 즉 이 값들이 커지면 침투 깊이는 작아지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도전율, 투자율, 주파수가 클수록 이게 클수록 침투 깊이는 작아지니까 표피 효과는 커진다. 즉 도전율, 투자율, 주파수가 클수록 표피 효과는 크다는 겁니다. 표피 효과가 큽니다. 침투 깊이는 작아지는 거고 이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 침투 깊이가 작을수록 표피 효과는 큰 겁니다. 이거 실수로 많이 틀려요. 이거 여러분들 특히 생각을 하시고요. 역시 전압, 전선 역시 굵을수록 표피 효과는 큰 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동영상의 장점 뭡니까?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뭐 조금 빠르다 싶으면 뭐 0.7배속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나는 이거 두세 번째 본다 그러면 1.5배속, 2배속으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자주 보십시오. 그러면 특별히 억지로 외우지 않아도 눈에 들어오고 외워집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또 이어가겠습니다.